벼랑 끝에 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종말의 런던을 배경으로 한 영화. 28일 후와 같은 대부분의 좀비 영화의 핵심은 끔찍한 질병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건강한 인간 군단을 위험한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워킹 데드들은 이제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4월 24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1분기 실적 발표까지 28일이 조금 넘었지만 이번 실적은 미국 은행권에 적어도 한 곳 이상의 워킹데드 기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퍼스트 리퍼블릭의 자산은 230억 달러로 이 중 약 670억 달러는 대출, 320억 달러는 채권입니다. 760억 달러의 예금, 70억 달러의 단기 자금, 90억 달러의 장기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또한 은행은 180억 달러의 우량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분기 말까지 이 은행은 원래 예치금 중 102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1분기 말까지 800억 달러로 늘어난 막대한 양의 단기 차입금과 6개의 대형 은행에서 300억 달러의 동정 예금, 즉 이 기관의 자금을 투입하여 생명줄을 던져준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자율이 낮을 때 저렴한 모기지를 통해 많은 돈을 빌려줬다는 점입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600만 달러짜리 팔로알토 주택을 1.05%에 30년 만기 모기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대출의 가치는 급락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부유한 고객들이 예금을 은행으로 옮기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액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은 이제 모두 떠났습니다. 저렴한 예금 자금이 없는 퍼스트 리퍼블릭은 단기 자금 대부분 연방준비제도의사회와 또 다른 정부 지원 대출 기관인 연방주택융자, 은행에서 시장 금리로 빌린 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2022년 마지막 분기에 퍼스트 리퍼블릭의 순이자 마진은 2.5%에 달했습니다. 1분기에는 1.8%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결국 1분기에는 SVB가 붕괴되기 전 2달이 포함되어 있어 3월에 퍼스트 리퍼블릭의 순이자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은행은 대출로 받는 만큼 자금 조달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한 퍼스트 리퍼블릭의 탈출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무너졌기 때문에 탈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 장부의 가치가 2022년에 15%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대부분의 중장기 국채가치 하락률보다 낮은 가격 하락입니다. 이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해당 자산을 매각하면 모든 자본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 재조달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은행의 주가는 4월 25일 50%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월에 230억 달러에서 현재 12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SVB 스타일의 감자를 남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규제 당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좀비가 더 있을까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리카 장과 공동 저자들이 3월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자의 절반이 은행 시스템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약 190개의 기관이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들 기관의 총 자산이 3억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소규모 기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 크고 무서운 좀비가 숨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좀비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 주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젤렌스키와 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통화를 통해 글로벌 평화 조성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요일 양국의 통화 내용은 익숙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큰 돌파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협상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실은 생산적인 1시간 동안의 대화라고 말했지만 그는 러시아가 침공 초기에 점령한 땅을 돌려주고 2014년에 점령한 크림반도를 떠나지 않는 한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와중에도 몇 달 동안 젤렌스키의 통화 요청을 무시했던 시 주석에게 이번 통화의 상징성은 매우 중요했다. 젤렌스키에 대한 시 주석의 침묵은 중국이 분쟁에서 중립적이며 분쟁 해결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의 주장에 대한 서방 동맹국들의 이미 깊은 회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저스티나 슈츠들리크 연구부소장은 이 통화에 대해 중국이 평화적이고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설득하기 위한 피해 통제 또는 홍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작용했습니다. 며칠 전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는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상 구소련 국가의 주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으로 중국의 신중하고 균형 잡힌 수사를 뒤엎는 듯 했습니다. 이는 발트의 연안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중국은 나중에 해당 발언의 녹취록을 삭제하고 정부 정책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도전이자 미국의 중재가 지지부진한 국가들 사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국 연안 밖의 분쟁에서 잠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모호한 청사진을 공개하고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만난 직후 시 주석의 정부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계 회복을 위한 협상을 중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통화는 이번 달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가 대만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시 주석의 계획과도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적인 심의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엘리제궁 관계자는 프랑스는 대화를 장려하며 이는 마크롱이 시 주석에게 전달한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시 주석이 당시 마크롱에게 젤렌스키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중국 정치 연구원인 닐 토마스는 이메일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외교적, 경제적 참여를 선호하는 마크롱과 같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젤렌스키에 전하는 승리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이 미국의 냉담한 어깨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월 6일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과 에마니엘 마크롱 사진작가 루도비치 마린 AFP 게티 이미지 한 유럽연합 관계자는 마침내 통화가 이루어졌고 의사소통 채널이 열려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조건으로 통화에 대해 논의하니 관계자는 이가 우크라이나에 특사를 파견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시 젤렌스키와의 통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응했으며 시 주석의 평화 계획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믿음을 완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우리는 시 주석과 중국 관리들이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관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 평화운동이나 계획 또는 제안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협상의 가능성은 말한 내용만큼이나 말하지 않은 내용도 어둡게 보입니다. 중국은 이번 통화를 우크라이나 위기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러시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관리인 위지는 수요일 늦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공정한 방식으로 평화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10년 동안 모스크바 주재 중국 대사였던 리 후이가 이끄는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에 파견할 예정이지만 아직 방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대통령령에 따라 파블로 리아비킨 전 전략산업부 장관을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번 통화와 주중 우크라이나 대사의 임명은 양국 관계 발전에 강력한 추진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키예프가 이전에 러시아에 너무 유리하다고 거부했던 올해 초 발표된 중국의 12개 정전 제안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4개월간의 전투 끝에 키예프가 지난 가을 공세 중에 일부 지역을 되찾았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에는 독일 탱크와 미국의 중장갑 차량으로 무장 한반격의 정점에 있으며 이는 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카네기 러시아 마이너스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소장은 그들은 전화 통화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상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본 사항은 동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는 분쟁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양측은 궁극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